AI가 화면 밖으로 나와서 현실에서 직접 움직이려면은 결국 현실 세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가장 그 현실 데이터를 잘 얻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그렇겠네요. 전기차. 그렇죠. AI가 이렇게 발전되기 이전부터 자동차를 내보낼 때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센서를 다 부착하고 데이터를 이전부터 수집하고 있었어요. 정말 똑똑한 기업인 게 고객들이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사주잖아요. 데이터를 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고객들이 데이터를 생산해서 자발적으로. 그렇죠. 신이 나서. 신나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는 사람들 플러스 리더스입니다. 최근 아마존이 물류 창고에 투입한 로봇 수가 100만 대를 넘어서면서 곧 사람 직원 수를 추월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생성형 AI 열풍 이면에 빅테크들의 진짜 격전지는 이제 조용히 공장과 창고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죠. 자, 앞으로 10년 물류 자동화 시장은 수백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인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북미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재고 관리 자동화를 상용화시킨 브루커스트 거라지, 비거라지의 김영준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자율비행 드론을 이용해서 물류창고 내 재고조사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비거라지의 대표 김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발음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비거라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Brookhurst Garage인데요.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줄여서 비거라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하면 우리는 생성형 AI, 뭐 챗GPT 같은 걸 떠올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대표님은 그 이력을 살펴보니까 사실 그 피지컬 AI의 흐름을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스탠포드 석사 시절에 그게 아마 벌써 20여 년 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요즘 화두인 피지컬 AI가 정확히 무엇인지 대표님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피지컬 AI라는 게 굉장히 크게 대두된 게 작년 CES에서 젠슨 황이 키노트에서부터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셨거든요. AI가 어떻게 발전해 오는지를 보여준 그래프인데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부르는 그 당시에 이미지를 분류하는 컴페티션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Perception AI, Generative AI, Agentic AI 그리고 Physical AI 이 순서대로 갈 거다를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 큰 흐름에서 이 Physical AI가 굉장히 다른 건 기존에 했던 AI는 보통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상세계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데이터들 인터넷 상에 있는 그런 정보들인 거죠. 정확합니다. 예, 그 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었던 거죠. 그런 AI가 엄청나게 발달을 해왔는데 로봇은 또 로봇대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드웨어건 또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래서 결국에 로봇도 발전이 어느 정도 잘 됐고 AI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됐고 이제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로봇과 AI가 합쳐져서 피지컬 AI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피지컬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데이터들은 초기에는 좀 부족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또 AI가 발전해 왔는데 로봇 쪽은 사실 현실 데이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현실 데이터를 많이 얻어보자 라는 관점인 거고 결국에 저희가 플랫폼,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실제 로봇 플랫폼이 있고 이게 비행하면서 다양한 센서 데이터나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피지컬 AI로 가기 위한 현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탠포드 석사 시절에 이미 로봇이 거친 지형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자율주행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 많은 분야 중에서 왜 하필 물류에 주목을 하신 걸까요? 원래 저희 회사는 일반 카메라 비전만을 이용해서 자율비행을 해보자. 이제 그 기술을 쭉 개발해 오다가 한 3년, 4년 전쯤에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미국의 굉장히 큰 삼자물류 회사의 CEO분을 뵙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저희 기술 들으시더니 이 기술을 물류창고 내에 재고조사 자동화하는 데 한번 활용해보자 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거 흥미롭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으로 이어져 오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한 3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물류 시장 자체가 정말 크더라고요. 전 세계 GDP의 10%가 넘어가는. 전 세계 GDP의 10%가 넘어간다고요? 왜냐하면 물류는 완전 기반 산업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이런 물건들 다 물류를 통해서 어딘가 있어야 되죠. 어딘가 거쳐서 나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물류를 통해 오다 보니까 워낙 큰 산업이고 또 두 번째로는 특히 북미와 유럽, 특히 북미는
물류창고들이 도심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물류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저임금 노동력인데 이분들을 거기까지 와서 채용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 CEO분들 하신 말씀이 나 같아도 저임금이면 도시의 맥도날드에서 일하지 굳이 이 먼 데까지 와서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인력 채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 자동화를 해야 되는 이슈 자체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실내 공간이다 보니 기존에 있던 많은 로봇들 혹은 특히 드론은 대부분 다 GPS를 기반으로 하는 실외에서 비행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카메라 비전으로 하다 보니 GPS가 없어도 되고 그래서 실내에서 비행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아예 이 산업으로 직접 들어가서 하자. 그러면서부터 물류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CEO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 자율 비행 기술을 어떻게 쓰고 싶으셔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참 연구하고 있던 당시에 DJI 첫 제품이 2013년에 나왔거든요. 그 드론 맞습니다. 회사죠. 네, 네. 엄청 큰 회사가 되었죠. 그렇죠. 시장에 이제 기회가 있겠구나. 분명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고 결국에 이 시장이 커지다 보면 계속 사람이 조종하기에는 그 파일럿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람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드론이 추락 사고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자율 비행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고 당시에 또 자율주행 하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모빌아이라는 굉장히 큰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인텔에 인수됐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회사 중에 가장 큰 액수로 엑시탄 인수합병된 그런 경우인데 거기가 딱 자율주행하는 소프트웨어만 개발해서 자동차 회사들의 라이센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모델처럼 드론 산업은 앞으로 커질 테니 드론을 만드는 업체 혹은 드론으로 서비스하는 업체에 우리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라이센스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원래 시작됐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류라는 걸 만나셨군요. 큰 시장을 네.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물류창고 하면은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미 자동화된 시설들을 떠올리곤 하는데 그 미국의 물류 현장 현실은 어떤가요? 물론 굉장히 정돈이 잘 된 물류창고도 있겠지만 제가 가본 굉장히 많은 수의 물류창고들은 정말 약간 난장판이에요. 뭐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시설이 낙후된 건가요? 일단 시설도 매우 낙후돼 있고요. 이 물류창고 환경이 지게차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물건을 계속 들고 나가고요. 그러니까 일단 먼지가 엄청 많고요. 지금은 이제 전기 지게차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전에는 다 기름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매연이 엄청 있는데 실내니까 그 매연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물류창고 출근해 보면 책상 같은 데 이렇게 손으로 쓸어 보면 그냥 온갖 매연 그 검은 네. 가루들 막 있고요. 또 거기에 에어컨이 있을 리 만무하니까 네. 여름에 엄청 덥고요.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기에 진짜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크기도 한 얼마 정도로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요. 미국 물류창고는 보통 굉장히 크게 짓거든요. 넓게. 평균적인 미국의 물류창고 크기가 축구장 한 두세 개 정도 크기가 되고 처음에 이렇게 문을 열고 물류창고에 딱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압도되는 게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사람이 일할 곳은 아니다. 너무 넓으니까. 그럼 가장 큰 물류창고는 한 어느 정도인가요? 직접 가보신 것 중에. 정말 큰 데들은 막 축구장 10개 크기가 10개요? 네, 정말 넓습니다. 마을 아닌가요? 거의 그 정도면. 네, 한 끝에서 저기 걸어가는데 한 2-30분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진짜 넓습니다. 근데 그렇게 넓고 좀 환경이 열악한 물류창고를 관리한다. 왜 하필 드론이었을까요? 왜 디지털 트윈도 있고 사실 기술적으로 가면 아예 그냥 로봇 같은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왜 드론이었을까요? 물류창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작은 아이템 단위로 다루는 물류창고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B2C 물류창고라고도 하고 풀필먼트 센터, 그러니까 쿠팡 물류창고 이런 것들이 그런 B2C 물류창고가 있고요. 저희가 다루는 곳은 그것보다 조금 뒷단에 있는 팔레트라고 하죠. 이게 벌크로 움직이는 물건을 다루는 물류창고들이 저희의 대상인데 전체 물류창고 수 기준으로 70에서 75%가 이런 벌크를 다루는 물류창고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류창고의 상당수는 대부분 다 벌크로 다루거든요. 네. 그런 곳들은 기본적으로 층고가 낮으면 한 12m, 높으면 20m까지 되거든요. 24m 이렇게. 이런 곳들은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까지 직접 올라가서 확인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드론은 기본적으로 위아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높은 환경에서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이게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 비저빌리티 네. 이슈가 있습니다. 대고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왜 이슈냐면 미국 물류협회 통계 자료를 보면 평균 물류 정확도가 95%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건을 100번 찾으러 가면 그중에 5번은 거기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그게 다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래요. 전산재고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도 쓰고 바코드로 찍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거 입고 처리라 하라고 했는데 다른 거 하고 이거 했다고 해버리거나 혹은 지게차 기사님께 이 물건을 저기에 적치하라고 했는데 여기 하고 여기 했다고 해버리거나 이런 실수들이 한국에선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미국에서는 그 저임금 노동력의 노동의 질이 너무 낮다 보니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물류지 않습니까? 흐름인데 한 해 그 물류 창고를 흘러가는 물류의 가치로 보면 작으면 몇백억에서 많으면 몇 조 단위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0.1%만 추적을 못해도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근데 정확도가 95%다? 이거는 진짜 큰 이슈고요. 저는 꽤 정확도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한 5%의 오차는 괜찮지 않을까 이랬는데 네. 엄청 큰 이슈죠. 엄청 큰 손실이겠네요. 예, 재고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생산 계획, 판매 계획을 정확히 세울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재고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쌓아둬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많이 쌓아둔다는 건 결국에 기업 입장에서는 다 부담인 거죠. 아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드론에다가 개발하신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하신 그런 시스템인가요? 저희는 하드웨어도 직접 만듭니다. 아, 하드웨어, 그러니까 드론의 우리가 보는 그 드론의 모습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굳이 직접 개발을 해야 됐던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정말 투자자분들께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왜 직접 만드냐? DJI 드론도 있고 네. 다른 것도 있는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재고조사 자동화를 꼭 드론으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적절한 가격에 자동화만 되어 있으면 돼요. 하다못해 비둘기가 해도 됩니다. 만약에 비둘기가 할 수 있으면.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수 있다면은.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자동화예요. 결국에 모든 게 자동화가 되는데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드론들, DJI 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화가 좀 어렵습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나온 드론이다 보니 산업용 드론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좀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사람이 조정도 해야 되고 또 배터리도 자동화하려면 뭔가 자동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소비자용 드론은 사람이 교체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론이 카메라로 360도를 다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360도 볼 수 있는 카메라도 달려 있어야 되고 또 그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팅 유닛도 필요한데 기존에 있던 드론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거라지가 지금 북미 시장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카메라 비전 기반으로 완전 자동화된 재고조사 자동화 서비스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북미에서는. 네.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드론을 이용해서 재고조사를 자동화하겠다는 회사가 제가 아는 곳만 주로 북미와 유럽에 10군데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 사라졌고요. 기술이 어려워서 그렇고 지금 시장에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서비스는 스위스에 있는 한 회사랑 북미에 있는 저희 이렇게 두 군데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기술은 좀 다릅니다. 그럼 의뢰가 계속 있다는 거는 정확도가 아까 말씀하신 인간이 했을 때 95%보다는 굉장히 높다는 거네요. 매우 높습니다. 한 어느 정도일까요? 거의 한 99.8%. 99.8%. 네. 사람이 눈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훨씬 더 빠르게 파악하기도 하나요? 맞습니다. 사람으로 하게 되면 그 에러, 아까 말씀드린 그 5%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결국에 고소 작업대에 타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눈으로 실물 제거와 전산 제거의 차이를 일일이 확인하시는데 고소 작업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엄청 수작업이죠. 네. 시간도 엄청 오래 많이 걸려요. 걸리고요. 네. 근데 드론은 훨씬 그거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시한적인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가 화면 밖으로 나와서 현실에서 직접 움직이려면은 결국 현실 세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거라지도 사실 물류 창고에서 지금 피지컬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쌓아가는 회사라고 정의를 하시는지 또 그 현실 데이터가 왜 그렇게 가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크게 두 축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진 이 기술이 확장되는 영역이 있고 네. 그 각각 확장되는 영역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론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데이터가 생산되고요. 또 자동차 혹은 지상에 있는 로봇들이 생산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드론은
항공,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고도에서 3차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보다 저렴하고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도구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정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얘가 물류 창고에 들어가서 사진 정보를 얻고 사진에서부터 재고를 파악하는 건데, 저희가 냉동 냉장 창고에 가면 온도 습도를 측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데이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 온도 습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실외에서 하면 날씨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드론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희가 그렇게 많이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생산 계획이나 판매 계획,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위한 각종의 정보와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인터넷상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보다 이런 현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크겠네요. 엄청 크죠. 완전히 다릅니다. 가상 세계에서는 그냥 막 그렇죠. 굉장히 저비용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 현실 세계 데이터는 실제 로봇이 움직여야 되고 막 엄청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진 속도가 있으니까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속도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현실 데이터, 실제 로봇을 통해서 얻는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워서 요즘은 시뮬레이션 통해서 얻으려는 노력도 매우 많습니다. 엔비디아도 주장하는 게 현실 세계를 게임처럼 시뮬레이션으로 가져와서 이 현실 데이터를 모사해서 빨리 얻어보자. 로봇만으로 얻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현실 데이터의 가치는 더 상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가장 그 현실 데이터를 잘 얻고 있는 회사가 네. 테슬라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전기차. 그렇죠. 테슬라는 AI가 이렇게 발전되기 이전부터 자동차를 내보낼 때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센서를 다 부착하고 데이터를 이전부터 수집하고 있었어요. 테슬라가 정말 똑똑한 기업인 게, 고객들이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사주잖아요. 네. 데이터를 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고객들이 데이터를 생산해서. 자발적으로. 그렇죠. 신이 나서. 신나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사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죠. 네. 네, 정말 테슬라 진짜 대단한 기업이죠. 그러네요. 네. 근데 드론 시장은요, 사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워낙에 규제가 심한 맞습니다. 산업이잖아요. 실제로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던 DJI는 미국 안보 우려로 신제품 출시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시장이 기술력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결정되는 모습을 대표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AI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점점 전략 기술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도 보면 클라우드, 네, 못 쓰게. 최근 모델들 못 나가게 하는 네. 거죠. 그 드론도 미국에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로 수출이 제한돼 있어요. 항공 이런 거 다 국방이랑 연관이 돼 있기도 하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원래 미국도 국방 혹은 공공 분야는 중국산 드론이나 부품을 원래 못 쓰게 했었어요. 과거부터. 국가 보안 이슈 때문에요. 근데 작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민간도 중국산 드론 수입이나 부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 쓸 수 있지만 새로 수입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자유진영, 미국, 유럽 혹은 뭐 아랍, 이렇게 그런 자유진영 내에서는 점점 중국산 드론을 지정학적인 이유로 배척을 하는 분위기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전에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던 그런 위치 혹은 DJI가 차지하던 그런 위치를 이제 자유진영 내에 일부 국가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하는 곳들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대만, 한국입니다. 네. 각각의 나라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그 위치를 대신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조금 늦긴 했습니다. 시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제조와 생산 시설이 워낙 잘 돼 있고 기술도 워낙 좋다 보니 그 역량 자체는, 잠재성 자체는 매우 충분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표님 회사도 약간의 반사이익이 좀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나라에서 고객의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뭐 미국, 유럽은 할 것도 없고 아랍 쪽, 중동 쪽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 두바이에 본사를 둔 중동의 매우 큰 대기업에서 관심이 있어서 연락이 오셨고 한번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못 갔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한치 앞을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이라 그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에서 이렇게 요청이 오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산 드론을 쓸 수 없고 저희는 원래 미국에도 회사가 있고 한국에도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거죠. 지금 대표님이 구상하고 계신 좀 이상적인 드론의 능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드론의 자율 비행에서 아직
풀지 못한 기술적인 난제가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이 자율비행 드론의 끝은 도심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이라 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네. 사람들도 많고 장애물도 무수하게 많고 물류 환경은 이런 도심 환경에 비해서는 훨씬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상은 그런 도심에서도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의 자율비행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요. 그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음식 배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드론의 장점은 뭐냐면 빨리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은 식기 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렇죠. 따뜻할 때 먹으면 네. 그 불어터진 짜장면을 한번 먹어보면 이게 빨리 배달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려면 드론이 도심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은 갖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적으로도 풀 문제들도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자율비행 기술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그 수준이 100이라면 지금 한 20, 30 정도 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분야가 매우 재밌고 제가 할 일도 굉장히 많고. 그럼 현재 대표님이 지금 기술적으로 가장 풀고 싶어 하는 문제는 어떤 건가요? 요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요것만 좀 개선이 되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질 텐데 라든지.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율 로봇들이 움직이려면 인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오감,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손 이런 위험할 것 같아 피해, 안전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네. 네, 센서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상 로봇들은 그런 센서를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드론은 쓸 수 있는 센서가 매우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을 인지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고 작고 더 잘 주변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 네, 근데 그 센서는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결국엔 AI 센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직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해결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물류 쪽에서 하고 있지만 결국에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하려면 인공지능이 조금 더 일반적인 제너릭한 AI가 돼야 됩니다. 그 AI 쪽에서 AGI라고 많이 부르는 그 일반화된 AI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존에는 AI가 각 산업별 어떤 용도별로 AI가 발전해 왔는데 요즘은 이제 범용 AI로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드론도 이게 좀 다른 분야로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일반화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분야에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표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AI 기술 트렌드는 뭘까요? 피지컬 AI 한정에서 좀 보면 과거의 로봇들도 AI가 부분적으로 적용은 됐었고 그게 보통은 어떤 특정 활용계에 맞춰서 버리컬하게 개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범용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거든요. 최근에 뭐 LLM 기반으로 하는 뭐 챗GPT처럼 점점 범용화돼가는 그런 추세처럼 로봇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서 소위 말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요? 예. 그게 뭐냐면 결국에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로봇가요? 로봇가요. 네. 휴머노이드가 설거지 좀 해줘. 설거지를 막 하고요. 막 방에 청소 좀 해줘. 그러면 이불도 개주고 물건도 쓰레기통에 넣어주고 합니다. 너무 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범용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지상 로봇들에 한정되어 있지만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항공 로봇으로도 기술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범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그리는 비거라지의 좀 궁극적인 목표는 궁극적으로 어떤 회사로 성장을 하길 바라세요? 크게 보면 두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과 사업이 있는데요.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최고 수준의 자율비행 기술을 가진 기업이 되고 싶어요. 그걸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로 사람이 하기 어렵고 위험한 일들, 그중에서 항공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싶은 곳이 크게 보면 공공 분야와 국방 분야가 있는데 공공이라 하면 예를 들어 시설물 점검, 뭐 교량이 될 수도 있고요.
지하철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작년에 철도 검사하시다가 미처 네, 오는 네. 기차 피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아, 그것도 드론이 대신해주면. 그렇죠. 그런 공공시설물들 결국에는 사람의 안전, 그러니까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해주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공에 들어가서 보완해주고, 마찬가지로 국방도 저희는 이제 공격 쪽보다는 정찰 쪽. 그럼 이런 것들이 더 상위로 올라가면 결국에 군인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AI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죠.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그게 사업적인 분야. 그게 네. 사업적인 분야. 드론과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드론도 굉장히 생태계가 네. 넓기 때문에 보는 관점과 어떤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생각이 많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전공을 계속 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의 직업을 빼앗는 게 아닐까? 저는 재밌어서 연구 개발을 하는데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걸까? 직업을 빼앗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게 있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배우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드론 만드는 업체나 서비스하는 업체랑 일을 하다 보니 그 중에 한 군데가 농업용 드론, 그 농약을 뿌리는, 한국도 시골에 가보면 그런 드론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뿌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쪽에 실제 가서 보면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 구글, 인스타그램 없으면 불편하죠. 근데 없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을 건 아니니까. 그렇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농업? 당장 먹을 식품이 없으면 그것도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사람의 생존과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농업이. 근데 가보면 진짜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로봇이 그걸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물류를 하다 보니 배운 게, 물류가 굉장히 노동집약적 산업이거든요. 노동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물류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 그거 우리 한번 겪었죠. 그 코로나 네. 바이러스 팬데믹 때,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막 월마트에 가보면 물건이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겪었거든요. 물류가 동작을 안 하면 그게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이 있는데 이런 산업들은 노동력이 정말 부족해요. 그때 물류 그 CEO분도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AI가 사람들 직업 빼앗는다고 하는데 와서 보지 않았느냐. 애초에 와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때 제 죄책감이 조금 덜해졌어요. 우리가 가진 기술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이 되는 산업들이 있는데 이 산업에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네. 네. 물론 요즘은 AI가 너무 빨리 발전해서 진짜 직업도 좀 뺐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그렇게 갈 것 같긴 하지만 이미 왔잖아요. 예, 사실. 이미 오고 있고 더 빠르게 올 것 같아요. 어쨌든 적어도 저희가 하는 일은 그렇게 기반이 되는 산업들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는 게, 자, 김영준 대표님의 성공 공식은 남들이 피해간 어려운 길을 정면으로 택한 것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드론을 만들지 못했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길을 열었고, 또 중국 기업이 드론 시장을 지배했을 때도 작지만 강한 돌파구를 찾았던 것이 북미 최초라는 타이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험한 길을 택했기에 가장 넓은 시장을 바라볼 수 있었던 김영준 대표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리더스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